제가 오늘 그 주제 발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발제 요청을 받고, 통상적으로는 제가 주로 활동하는 영국의 여러 항만 도시들이 있어서 그 도시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름 좀 삼척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을 쭉 모니터링하면서, 그래서 현재 삼척의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스웨덴의 오늘 제가 선택한 사례가 더 좋겠다 싶어서 스웨덴의 로얄 시포트 사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 발제 제목은 스웨덴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 워터프론트 도시재생입니다. 간단하게 그 발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뭐 이론적으로 길게 초반에 말씀드리진 않고 초반에 그 스톡홀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항만 도시 수변, 그러니까 항만 재생, 수변 재생, 도시 재생 조금씩 용어가 다른데 유럽에서 아마도 항만재생, 수변재생, 도시재생 세 가지를 21세기 들어서 혹은 조금 넓게 잡으면 한 30여 년 동안 가장 잘한 도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스톡홀름을 꼽습니다. 그래서 항만재생, 수변재생, 도시재생이 그 진행하는 방식 그리고 개념 또 지금까지 그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스톡홀름처럼 일관되게 세 개의 각기 다른 형태의 사업을 진행한 도시가 그 모험적인 사례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스톡홀름을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스톡홀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초반에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주로 설명드릴 것은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이지만 로얄 시포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이제 그 성공적인 친환경 그 수변 생태 도시로 인정받는 하마비 허스타드 이야기 잠깐 드리고 그리고 로얄 시포트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로얄 시포트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삼척에서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스웨덴으로 넘어가서 스톡홀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장의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왼쪽은 스톡홀름, 스웨덴이고 오른쪽이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르딕을 구성하는 다섯 개 나라, 그래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 중에서 스웨덴이 중심에 한가운데 자리하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에 빨갛게 제가 표시한 것처럼 스톡홀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특이하게도 전체 그 국토에서 남동쪽에 아래쪽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더 동쪽은 발트해로 연결이 되고 내륙 쪽에는 멜라는 호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수변 도시이면서 항만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톡홀름 조금 더 크게 지도를 보여드리면 보통 우리가 스톡홀름을 북쪽의 베니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보면 14개의 섬으로 도시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14개의 섬이 이 지도에는 지금 이제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57개의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어느 공간에 있던 물과 다리와 연결이 되는 가장 전형적인 항만 도시이자 수변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스톡홀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스톡홀름을 이해할 때 두 개의 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톡홀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또 첫 번째가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세계 최초로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972년에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개최되면서 이걸 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지속 가능과 친환경을 추구하는 도시라는 이런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와 같은 개념하에 20세기 후반부터 하마비 허스타드를 통해서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스톡홀름은 친환경 도시이자 생태 도시로서 20세기 후반부터 도시의 비전과 방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두 개의 대단히 중요한 스톡홀름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던 두 개의 정책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정책이 비전 2030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인데요. 비전 2030은 2010년에 물론 준비 단계는 조금 더 앞서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2010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정책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주 그 재밌고 가벼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정책에는 세 가지의 개념 한눈에 아마 이해하셨을 텐데요. 어린아이와 청소년 이렇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개념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첫 번째는 이제 다재다능함 그리고 경험. 그래서 스톡홀름 시민들이 모든 분야의 그 각자 탤런트, 재능을 익히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형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혁신과 성장.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는 친환경에 기반한 혁신.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민들의 스톡홀름. 그래서 스톡홀름이란 도시가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비전 2030이 발표됐을 때 유럽에서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정책들, 그러니까 매우 딱딱한 도시 계획과 건축 디자인과 이러한 요소들보다는 주로 휴머니티, 즉 인문학에 기초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어떤 방법론 중심의 이런 그 측면보다는 도시가 추구하는 커다란 틀에 이런 이제 그 비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이런 좀 그 특이한 형태의 어, 정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대략 7년 정도 있다가 2017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이죠. 10년 전에 2030을 목표로 했던 것을 업데이트해서 2040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비전 2040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상당한 성과가 나왔을 시점입니다. 스톡홀름이 이미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20년 이상 이미 성과가 나온 상태에서 비전 2040을 제시하면서 이때는 네 개의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4번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통합 도시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그리고 세 번째가 금융적으로 그 파이낸스의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네 번째가 민주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과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과 민주적인 형태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서 보여드린 비전 2030과 비전 2040이 지금의 스톡홀름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전 하에 두 개, 지금 제가 두 개의 빨간 원을 그렸는데요. 아래쪽이 하마비 허스타드, 뭐 공식적으로 유럽 최고의 친환경 생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로얄 시포트가 위쪽입니다. 그래서 어, 하마비 허스터드는 간단하게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마비 허스터드가 조성된 오른쪽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곳은 전형적인 산업 지역이었습니다. 공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1970년대, 80년대에 대부분 다 쇠퇴해서 산업시설은 대부분 다 버려지고 이제 용도 폐기된 상태. 그래서 이 전체 부지를 스톡홀름 시에서 친환경 생태도시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994년부터 계획에 착수해서 2020년에 공식적으로 완공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마비 허스타드의 경우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추구하면서 스웨덴이 20세기 후반부터 주도했던 그 심비오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도시 모델이죠. 그래서 친환경 생태도시와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론을 다 도입하면서 정부, 대학, 기업,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태도시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신비어시티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하마비 허스타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친환경 방법론, 그러니까 풍력이나 수력이나
태양열이나 바이오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기법, 물론 신재생 에너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연료, 열병합 발전소 등등등 해서 당시로서 스웨덴이 또는 전 세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친환경 방법론을 도입한 도시, 생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거와 상업시설과 업무 공간 그리고 문화시설을 집어넣는 형태. 근데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보편적인 공동주택 단지가 아니고 전체가 다 이제 산업지역, 공장지대였는데 요 전체의 수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어, 생태 주거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전후로 해서 전체 마무리됐는데요. 전체 왼쪽 사진 전체 단지의 모습. 그래서 특별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층 전후에 저층 고밀 형태로 지어져 있고요. 한눈에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수변이 가지고 있는 수변과 물리적인 공간적인 형태를 거의 깨지 않는 형태에서 건축을 얹히는 형태. 그래서 오른쪽에 세 장의 사진을 보시면 공공공간, 녹지,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이지만 일관된 형태, 일관된 개념을 가지고 전체 주거단지를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녹지도 풍요롭게 바뀌고 그 다음에 자전거와 보행 공간 그러면서 실제 하마비 허스터드의 경우는 모든 주거에 모든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모두 다 내 녹지와 내 공공공간과 내가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친환경 생태 도시의 뭐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용은 최소화해서 오른쪽에 제가 세 장의 사진을 넣었는데요. 트램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으로 전체 단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혹은 보행 그처럼 실제로 하마비 허스타드 거주자들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 전체 주민의 80% 이상이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트램으로만 출퇴근을 하거나 교통시설로 이용을 하는 이러한 형태 이렇게 해서 하마비 허스터드는 스웨덴을 넘어서 또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친환경 생태 도시의 모범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톡홀름시는 하마비 허스터드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고 방법론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곧바로 2007년부터 로열 시포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마비 허스터드에서 일종의 테스트를 했고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이것을 로얄 시포트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이 로얄 시포트는 하마비 허스터드가 아래쪽에 있다 위쪽에 마찬가지로 위쪽에 전형적인 공장지대 대략 부지가 72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전체 그 부지에 그러니까 실제로 일부 산업시설이 남아있긴 했지만 가동되는 산업시설이 남아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다 폐기된 산업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하마비 허스타드보다 사실은 부지 조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트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수변 그다음 녹지도 주변에 위아래로 공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다른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얄 스포트의 추진 사업은 부지를 전체를 네개로 나눕니다. 지금 제가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요. 전체 네개로 나누는데 위에부터 해서 첫 번째 1번이 요르트하겐 공업지대입니다. 가스저장고를 중심으로 공업지대이고요. 그리고 중심에 2번, 3번 표시한 것이 바타 함렌하고 프리 함렌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 전형적인 예전의 항구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유류항 기름을 주로 저장했던 유류함의 로우덴이라고 하는 그래서 네 개의 지역이 실제 로얄 시포트를 구성하긴 하지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다른 형태의 항구들을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이게 과거의 모습입니다. 1970년대 모습인데요. 1970년대에 이렇게 70년대까지 주로 가스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지대로 유지가 되다가 80년대, 90년대도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간 선으로 그은 요 전체가 길게 네 개의 권역으로 그래서 위에서부터 바타함렌,
요르트하겐, 바타함넨, 프리함넨, 로우덴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역을 각각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의 방법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왼쪽 다이어그램은 로얄 시포트를 그 어, 추진하면서 만든 다섯 개의 개념. 그래서 1번 활기찬 도시, 2번 접근성과 근접성, 3번 자연의 효율과 기후 영향의 최소화, 4번 자연의 역할 강조, 5번 협상과 교육. 이것이고요. 요게 다섯 가지 지속 가능한 그 로얄 세포트를 만드는 개념이고요. 오른쪽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2015년에 유엔이 발표한 17개의 지속 가능 개발, 지속 가능 발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얄 세포트가 쓴 방식은 대단히 특이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다섯 개와 기존의 17개의 유엔 그 개발 개념을 두 개를 합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자, 1번은 활기찬 도시죠. 그럼 이 활기찬 도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본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엔이 만들어 놓은 17개 중에서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1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유엔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바이브런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엔의 개념을 이렇게 접목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러면서 2번은 이제 접근성과 근접성의 경우는 또 그 유엔 개발의 몇 번. 그러니까 유엔 개발이 유엔에서 만들어 놓은 지속 가능 개발의 개념 자체가 이미 완벽하고 훌륭하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자신들의 도시에 로얄 시포트에 맞도록 접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3번은 어떤 것, 그다음에 4번은 어떤 것, 5번은 어떤 것. 그래서 어, 다섯 개의 로얄스 포트 독자적인 개념과 유엔의 17개를 결합한 방식. 이 모델이 이제 스톡홀름이 그 일종의 개발한 방식이고 추후에 많은 도시들이 이 방식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앞서 보여드린 개념들이 어떻게 접목됐는지 몇 개의 특성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여기 로얄 시포트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가장 먼저 위치별로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를 마스터 플래닝을 그 지역별로 그 계획을 해서 전체 마스터 플랜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곳이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산업유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르타 가스 베르켓이라고 하는 가스 공장 시설이 있고 그 옆에 가스 공장 부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부지는 가스 공장 시설은 문화예술 시설 그리고 학교, 공공공간 이런 식으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예술 시설 왼쪽이 문화예술 시설이고 오른쪽이 놀이시설 그 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기존의 문화시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산업유산을 재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대표하는 이제 친환경 주거단지 이건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로얄 시포트를 조성하기 전에 스톡홀름은 앞서 설명드린 하마비 허스터들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단지를 만드는 기술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우리가 활용 가능한 모든 친환경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와 같은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게 되면 이제 페리 항이 있는데요. 로얄 시포트의 경우는 핀란드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탈린을 연결하기 때문에 항만 허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페리 항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페리 터미널 자체가 그 자체가 랜드마크가 돼서 건축적으로도 아름답고 수변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페리항을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이렇게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전체 부지를 친환경 공공 네트워크, 공공공간 네트워크화하는 그래서 친환경을 점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걸으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쉬고 멈추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것이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모니터링과 주민 참여 시스템이 워낙에 발전해서 제가 일부의 사진만 보여드리지만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리뷰하고 개선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디자인으로 치환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모니터링과 주민 참여에 대한 또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서
로얄 시포트가 단순하게 결과물만 훌륭한 도시가 아니라 과정도 훌륭한 도시라는 이와 같은 이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현재 주거 단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산업 시설을 바꾸는 산업 유산을 재활용하는 것도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그 업무 지역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문화예술 지역 이제 완공이 되고 있고 현재 전체 공정으로 보면 대략 한 70% 정도가 완공이 됐고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정도에 모두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 발전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시간이 20분이라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로얄 시포트를 보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다이어그램은 제가 평상시에 수변 재생이나 항만 재생을 설명하면서 정리하는 다이어그램인데 이것이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 사례에 너무나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지금 세 개의 단어, 역사성, 장소성 두 개의 단어를 썼는데요. 항만도시나 수변도시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언제나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쇠퇴했을지라도 그 역사성과 장소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만도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개념에 의해서 물류업, 해운업, 제조업, 관광업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도 볼 수 있고 이것이 완전히 쇠퇴했을지라도 일부는 남아 있는 이러한 전통 개념에 로얄 시포트와 같이 20세기 후반 21세기가 돼서 새로운 형태의 즉 복합 항만, 스마트 항만을 만들면서 새로운 개념을 추가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공성, 혁신성, 그다음 첨단 산업, 문화예술, 창조 산업, 친환경 이런 모든 새로운 21세기가 추구하는 개념들을 접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 항만을 만드는 것 이게 모든 항만 도시와 수변 도시의 일종의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스톡홀름 로얄 시포트가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 아직은 좀 거리가 있겠으나 우리 속초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참고해서 가장 앞서 있는 일종의 생태 도시이자 친환경 도시이자 수변 도시이자 항만 도시인 스톡홀름이 로얄 시포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오늘 앞서서 우리 팀장님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얄 시포트가 우리 속초에 좋은 사례가 그리고 교훈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